교재로 보니까 22쪽까지 있네요. 그죠? 22쪽까지. 교재가 비교적 정리가 잘 돼 있죠? 칠판하고 거의 같을 겁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항과 불평등조약 체계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자면 흥선대원군의 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가 와야 되나요? 민시정부가 와야 되죠. 민시정부. 그래서 대원군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고 했어요? 1863년에서 1873년 약 10여 년간 흥선 대원군이 권좌에 앉았었다. 원래 흥선 대원군은 왕족이긴 하지만 왕은 아니죠. 왕의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왕의 생부예요. 생부. 되게 왕의 친아버지가 왕이 아닌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왕의 친아버지는 되게 선왕이죠. 선왕, 상왕. 그래서 왕에서 물러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도 아닌데 자기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부여하는 칭호가 바로 뭐예요? 대원군이에요. 왕 생부. 왕비의 생부를 뭐라고 그러죠? 되게 많이 들어봤죠. 맞아요. 부원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인은 부원군이라고 부르고 친아버지는 대원군이라고 부르는데 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알겠죠? 거의 다 왕의 생부는 전왕, 상왕 전하지 이렇게 대원군으로 있는 존재가 별로 없어요. 흥선 대원군이죠. 자, 그래서 대원군이 결국은 10년간 정치를 했지만은 굉장히 대원군이 견제를 많이 당합니다. 이제 까임도 많이 당하고요. 누가 이렇게 대원군을 많이 싫어하겠어요? 제일 대원군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대원군한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대원군한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양반들이에요. 양반. 세도가들은 물론이거지만 특히 이제 살인 양반들. 서원을 철폐당해가지고 서원전 땅을 빼앗기고 자기 세력 기반을 잃어버렸던 양반들이 많이 싫어했어요. 특히 양반들이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또 독특한 게 뭐냐면 양반들의 묘지림을 다 베어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흥선대원군이 묘지는 되게 양반들의 묘지 선산, 여러분들 선산 가보면 어때요? 시조는 고려시대 사람이거나 뭐 조선 초기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럼 몇백 년 됐죠. 근데 그 시조가 돌아갔을 때 묘를 만들 때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놨으면 소나무가 300년짜리 400년짜리 이런 소나무가 있겠죠. 이렇게 아름드리 소나무가 어디다 필요해요? 궁궐을 짓는 데 필요했어요. 그래서 경복궁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나무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름드리 나무가.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는 되게 어디에 있어요? 오래된 양반들의 명문 대가들의 되게 없는 사람들은 묘를 많이 못 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묘를 잘 관리하고 묘를 쓰고 선산을 새롭게 조성하고 그러는데 그런 양반들의 묘지림을 많이 베어냈어요. 이 양반들 묘지림뿐만 아니라 서원 철폐로 인해서 그죠? 여러 가지 그 양반들은 미움을 많이 받았었고 특히 이제 흥선대원군은 또 농민들한테도 굉장히 그 미움을 받았어요. 농민들이 경복궁을 지을 때 세금을 많이 걷었거든요. 성문 통과세 또는 기부금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데 원래는 원에서 내는 기부금인데 원납전 그랬죠. 근데 나중에는 강제로 징수하는 그런 세금이라고 해서 원통하게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원납전 다른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였답니다. 농민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강제 노역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대원군은 미움털이 많이 베꼈습니다. 알겠죠? 양반들로부터 미움받고 농민한테도 이렇게 미움받게 되고 그래서 이래가지고 흥선대원군이 민심을 많이 잃었어요. 결정적으로 흥선대원군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며느리 민비는 이제 민비는 흥선대원하고 원래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며느리를 고른 사람도 누구예요? 흥선대원군이었죠. 될 수 있으면 세도가들한테 그냥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친정 일가부치가 거의 없는 사람을 골랐는데 나중에 왕비가 된 다음부터는 어때요? 민자 붙은 사람들은 다 불러들였죠. 그래서 그냥 개나 소나 민씨들이 민씨 세상을 만들었는데 특히 이제 민비랑 사이가 안 좋은 것은 민비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학문이 막혀있다. 그래서 별을 못 보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걸 외과적으로 수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놓고 시아버지랑 의견 대립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수술하지 마라. 얘는 빨리 양의를 불러서 빨리 외과적으로 학문을 뚫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인삼이가 뭐를 보냈어요. 안에서 그렇지 않아도 막 배설이 안 돼가지고 열이 나고 그러는데 그 아이한테 인삼을 먹었는데 바로 죽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죽인 그런 문제 때문에 아버지하고 철천지 원수가 됐습니다. 그 민비 며느리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최익현이
탄핵 상소를 했죠. 흥선대원군 탄핵 상소. 아들이 12살 때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이명복이죠. 이게 누구예요? 고종 임금의 어렸을 때 이름이 명복이에요. 실제 이름이 명복입니다. 이명박이 생각나는 이명박. 그 사람 뭐고 있나 늘 궁금해요. 반드시 법정에 세울 겁니다. 깜빡이 집어 넣어야 돼요, 우리가. 알았어요? 죽기 전에 넣어야 됩니다. 그냥 자연사적으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런 놈들 그냥, 그러니까 전두환이나 이명박을 그냥 죽게 만들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게 만들어야 돼요. 옛날 그 골목에서 했던 그런 사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진짜 참회의 눈물을 흘리든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명박도 마찬가지예요. 그 새끼 웃는 거 진짜 꼴보기 싫어요. MB잖아, MB. 갑자기 생각났어요. 근데 누가 무슨 내용을 끌어내렸어요? 최익현.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근현대사는 어떤 큰 사건 하나만 나오지 않고 여러 번 겹쳐서 나오던 한 사람이 반드시 출제될까 안 될까요? 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사람이 최익현. 그래서 최익현은 실제 영수입니다. 영순이. 그러니까 중요해요. 자, 이명복이 12살 때 왕이 됐어요. 자기 아버지가 조대비한테 백을 써가지고, 원래 왕 될 차례도 아닌데 말이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철종이 갑자기 승하고 나니까 왕들 서열이 자기한테 오지 않았는데 조대비를 꼬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왕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10년간 해먹었습니다. 권력을 누렸어요. 근데 아들이 몇 살이에요 벌써? 22살이 됐어요. 아, 지금 말이 되느냐. 옛날 어렸을 때는 당신이 대리청정을 해도 된다고 하지만 나이가 지금 왕이 보령이 벌써 22세인데 어떻게 임금 아버지가 감나라 배나라 다 간섭을 물러나라 해가지고 그 당시 탄핵 상소를 올린 사람이 누구라고? 최익현. 최익현의 탄핵 상소가 아주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권좌에서 끌어내려지고 결국 누가요? 이제 민비가, 그죠? 민씨 일타가 집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씨 정권이라고 합시다. 민비라고 한다고 투덜대지 마세요. 알겠죠? 왜 명성황후라고 하지 않고 민비라고 했냐? 일본 놈들이 우리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얕자고 그러는데 국사선생이 그런 말 써도 되느냐라고 나를 꾸짖지 말란 얘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민비 그런 것들은 그 명성황후라는 그 존함은 언제 추존되는 거예요? 죽은 뒤입니다. 자기가 1897년에 대한제국이 되고 대한제국이 돼서 황후가 되잖아요. 그때 추존되는 거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볼 때 역사적으로 좀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게 불러주고 싶은데 너무 나쁜 짓을 많이, 아까 우리가 청나라 때 그 청나라를 불러들인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외세가 우리나라에 주도하고 있게 된 것들 이외에도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성황후 드라마 난 조선의 국모다 노래가 뭐죠? 노래가 너무 유명했죠. 명성황후 나온 사람 누구예요? 이미연인가? 그래서 그게 너무나 그 파급 효과를 많이 줘가지고 국민들이 나는 조선의 국모다 해서 우리 명성황후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아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주기에는 좀 민망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볼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민하고 명석하고요. 두뇌가 빠르고 외교적으로는 훨씬 더 고종보다 정치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거의 정치를 다 주관해. 고종은 지금 없잖아요. 10년 동안 누가 다 했어요? 아버지가. 그 뒤로는 누가 고종이란 말 들어봤어요? 거의 못 들었어요. 고종은 1919년 3월 1일 날 죽어야 고종이 드디어 역사적으로 뜹니다. 고종이 인산날 뭐가 일어나요? 3.1운동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고종이 없어요. 고종은 언제 한번 또 뜨느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갈 때 뜹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봤죠. 누가 도망갔냐? 고종이 도망갔다. 누구 때문에 도망갔냐? 엄상국한테 숨어서 도망갔다. 이런 것들로 고종이 실제로 정치로 중요한 일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정도로 고종은 좀 좋게 막 봐주고 고종을 좀 미화해서려면 을사조약 때 마지막까지 도장 안 찍고 버텼어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을사조약에 도장이 없어요. 고종이. 그러니까 끝까지 고집은 셉니다. 알겠죠? 그 버틴 그런 면이 있어요. 눈치 빠르거든요. 맨날 아버지 눈치 보고 부인 눈치 보고 그 눈치밥만 10년 넘게 먹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딱 정리했어요. 이거 무슨 고종 정권 시대라고 하지 않고 고종 시대라고 하지 않고 무슨 시대? 민씨 정부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민씨 정부가 등장하게 됐어요. 자, 시작은 몇 년이라고? 73년. 끝나는 건 언제라고요? 1895년. 무슨 사변으로? 을미사변으로. 결국은 명성황후 민비가 시해를 당했습니다. 이때까지 역사의 무대는 주인공이 누구다? 민비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굉장히 여기 사건이 많은데 끝나는 것은 언제라고요? 95년에 끝나고 그 시대가 끝나고 시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흥선대원군 그러면 시간을 지배하는 겁니다. 알겠죠? 광개토대왕 그러면 광개토대왕 시대 그 시대의 지배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광개토대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성하고 민씨정부 그러면 민비가 지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73년부터 민씨정권입니다. 주인공이 민씨입니다. 자, 이때 최익현의 탄핵상소로 대원군은 물러나고 이 민씨정부는 뭐냐? 그동안 대원군이 있던 수교통상 거부 정책을 버리고 뭘 했어요? 개항을 추진했어요. 개항. 그래서 우리는 민씨 정권이 1876년에 개항을 하는데 이 개항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그렇죠. 무슨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병자 수호 조규라고도 하고 알겠어요? 강화도 조약은 무엇을 중시하는 이름일까요? 지역이죠. 지역. 강화도에서 체결된 거구나. 병자 수호 조규는 뭘 중시하는 이름이에요? 시간을. 그 해가 76년이 무슨 년이라고? 병자년이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1876년에 체결되게 되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볼까요? 개항이라는 이 팩트를 다루는 기술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취급해서 개항을 설명할 것이냐 아이들한테. 알았어요? 개항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걸 철석같이 맡고 있던 대원군이 없어져야 개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 때에도 이미 개항에 대한 요구가 있었어요. 개항을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필요성이 이미 제기되고 있던 데가 언제라고? 대원군 때 벌써 개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원군 이전에 벌써 청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양무운동을 통해서 근대화를 양무라는 게 힘쓸 무자입니다. 서양화에 힘쓰는 운동이 뭐예요? 양무운동이에요. 일본도 1868년에 무슨 운동이 되게 됐어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미 청나라도 일본도 1868년 뒤늦은 일본도 1868년이니까 대원군 집권 기간이죠. 그때 벌써 이렇게 다들 서양 물결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대원군 당신만 지금 세국 정책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도 빨리 서양 문물을 받아들입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집단 그룹들을 알아둬야 돼요. 이게 누구냐? 초창기 개합하다. 초기 뭐라고요? 개합하다. 오케이? 초기 개합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있었다? 벌써 대원군 때부터 있었다. 알겠죠? 쇄국 정책의 칼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벌써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나라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빨리 문을 열고 사양화에 힘써야 합니다. 일본 보세요. 양무운동. 메이지 유신 청나라 보세요. 양무운동.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으니 이 사람을 이름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나왔던 제너럴 셔마노 사건 때 싸웠던 누구예요? 그래요. 박규수예요. 박규수. 알겠죠? 자, 여러분 봐보세요. 제너럴 셔마노 때 총지휘를 했던 평안감사 누구라고요? 박규수. 근데 그때 나왔는데 지금 또 나왔잖아요. 또 나왔죠. 그러니까 중요해 안 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왜 중요하냐? 이 사람 할아버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열알기로 유명한 박지원이에요. 박지원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우리의 개화파는 개화사상은 무슨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실학에 영향을 받았다. 그것도 실학도 중농이야? 중상이야? 중상파 실학에 영향을 받았다. 직격탄입니다. 알겠죠? 중상파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가 누구라고요? 박규수예요. 그 박규수가 옛날에 뭐 했다고요? 제너럴 셔마노 사건 때 누구랑 싸웠어요? 미국과 싸웠어요. 싸우다 보니까 어때요?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싸운 사람들이에요.
남편에 대해서 잘 알죠? 싸워보세요. 금방 알아요.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심리가 어떤지. 안 쳐다보면서 거기만 쳐다보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안 싸본 것처럼 스팀을 떼고 있는데 되게 싸우면 되게 친해집니다. 거꾸로 잘 알게 되고 친해지고.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으면 관심이 없잖아. 근데 싸운 사람은 야 너 좀 이따 수업 끝나고 보자 라고 하면 그때부터 어때요? 저 새끼만 쳐다보게 돼. 지만 연대도 저 어떻게 싸우지? 어떤 논리로 대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더 연구하게 되고 그러게 돼요. 그래서 잘 알게 됐어. 세상을 싸우거나 잘 알게 됐어. 누구라고요? 박규수. 이미 할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오경석이라고 있습니다. 이름 해보세요. 누구라고요? 박규수. 또 누구? 오경석. 그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 한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두 개예요. 저처럼. 무슨? 유홍기예요. 또 다른 이름이 대치입니다. 유대치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세 사람, 그러니까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초기 개화파라고 묶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됐죠? 박규수는 원래 박지원의 손자니까 양반입니다. 양반. 근데 오경석은 뭐냐? 오경석은 통역관이에요. 통역관. 그래서 역관 출신이죠. 유홍기는 뭐라고요? 한의원 의사. 그죠? 의원이에요. 의원. 그래서 이렇게 되게 중인 신분이 개화 사상을 많이 주장했었다. 초창기에. 이해가죠? 특히 박규수는 누구라고요? 박지원의 손자. 중상파 신학자 박지원의 손자였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도 빨리 우리도 개화를 하자, 근대화를 받아들이자 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하나. 그리고 뭐냐? 민씨 정부도 고종이나 민비도 개화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맞아 그래. 우리도 빨리 개화해야지. 우리 아버지가 너무했어 하면서 이렇게 이들의 주장과 이들의 주장이 뭉쳐져서 개항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개항이라는 팩트가 전개되게 된 백그라운드가 뭐냐? 그럼 뭐야? 대우군이 사라지고 개화를 하자는 주장이 무르익었다. 안으로는 뭐? 우리 사람들도 개화를 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더구나 그 당시 권력을 쥐고 있는 실세인 누구? 고종과 민비도 개화를 빨리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만약에 우리 개화의 개항의 배경이 첫째 안으로 이렇게 개화의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개항은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본 놈들 때문에 개항을 당했죠. 그러니까 개항을 하려고 한 것은 쏙 빠져버리고 우리는 개항을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일본이 강제로 우리 문을 열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우리의 근대는 누구 때문에 된 거야? 일본 때문에 된 거라고 하면 우리 오늘날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누구 덕분이다? 일본 덕분이다 라는 그런 근대화 논리에 빠지게 되기 쉬워요. 그걸 깨기 위해서 야 일본 너네 없어도 우리도 근대화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문 열고 나가려고 야 문 닦아 이거? 문 열어줄까? 라고 우리끼리 논의하고 있었어. 너네들이 오지 않았어도 우리 충분히 개항을 하려고 했을걸? 이라는 이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일본의 강압은 운요호 사건이죠. 그죠? 1875년에 운요호 사건이죠. 그래서 일본이 페리 제독이 일본을 개항했던 그것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강제로 포격을 가해요. 이 운요호 사건 어디서 일어났어요? 강화도 어디에서? 초지진에서 지금도 대포자국이 있는 그 초지진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운요호 사건을 저지르고 이걸 문제 삼아서 일본이 강제로 개항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강제로 일본한테 개항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내버려뒀어도 우리 안에서 개항을 할 준비를 나름대로 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개항의 이건 뭐예요? 자율성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개항의 타율성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근대화 논리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근대화는 자율성도 있었답니다. 타율적인 면도 없잖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버려둬도 우리 스스로가 개항의 길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논리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백그라운드 중요하죠? 개항 백그라운드 했어요. 적겠습니다. 이제 지우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니까.
강화도 조약이 전문이 12개 조항이 남아있어요. 다 중요하진 않아요. 12개 조항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 첫째,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해줬어요. 일본 놈들이 강화도 조약 첫 번째다가 조선은 자주국이야, 조선은 청나라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조선과 청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청의 조선에 대한 종주국의 입장, 즉 종주권을 부인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시험에 묻죠. 왜 일본이 강화도 조약 전문에다가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선언을 해놨냐? 청과 조선과의 주종관계 있잖아요. 사대관계. 조선이 늘 청나라를 형으로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조선하고 청나라는 형 동생 관계가 아니다라고 딱 못 박아놓은 것은 우리가 조선을 때려볼 때 청나라가 형이라고 간섭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장차 조선을 침략할 때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려는 의도로. 알겠죠? 그리고 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보면 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조선의 영해, 우리의 바다를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도록 조선의 연해 측량권을 담았어요. 연해 측량권. 이건 바로 뭘까요? 우리의 뭘 부이는 거예요? 영토 주권을 침해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네나라 놈들이 뭔데 말이야 우리나라 바다를 마음대로 침해. 야, 조선은 섬이 많아가지고 바위가 많고 그래서 배가 드나들기 힘드니까 우리가 좀 미리 조사해 줄게 이런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연해 측량권. 그 다음 세 번째 시외 법권을 규정했죠.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영사 재판권이라고 하죠. 자, 시외 법권, 즉 영사 재판권은 조선에 와서 살게 되는 일본 놈들이 조선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조선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고 일본 영사한테 재판을 받는다.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이 탱크로 미선이하고 효수제를 깔려도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소파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에 관한 협정에 의해서 미군의 재판을 받는다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외법권, 지금은 그런데 주한미군이라는 특수한 지위나 아니면 한국에 주둔한 외교관들은 시외법권은 적용을 받아요, 지금도. 근데 당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조선에 사는 모든 일본 놈들은 전부 다 조선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영사재판권. 자, 이건 뭐냐?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한 내용이다 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강화도 조약과 함께 소조규 부록을 체결했어요. 또 부록 말고도 경제조약으로 통상장정이라는 경제조약이 있어요. 이건 강화도 조약 전문이고 전문가는 별도로 제1차 순서로 일본에 갔다 왔던 김기수가 돌아와서 7월 달에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이제 경제적으로는 일본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그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은 어떻게 취급할 거냐 이런 것들을 따로 다룬 본 조약의 부록이 뭐가 있다고요? 소조규 부록과 경제조약이 뭐가 있다? 통상장정인데 통상장정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조선에서는 얼마든지 쌀이나 잡곡을 무제한으로 일본에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곡물의 무제한 수출 규정이 있어요. 자, 나중에 이것 때문에 통상장정 이 규정 때문에 무슨 일을 겪게 되냐면 방공령에서 우리가 일본한테 방공령을 내려가지고 일본 놈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방공령을 우리가 철회하게 됩니다. 방공령 실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통상장정 이 규정 때문에. 알겠죠? 또 소조규 부록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놈들이 한국에 배를 들어올 때 세금을 내지 지금도 우리가 비행기 타려면 어때요? 세금을 내죠. 공항세를 내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비행기가 없으니까 항구에 들어오면 항세를 내야 돼요. 배 선박세를 내야 돼요. 근데 일본 놈들이 볼 때는 선박세를 물리지 않는다. 무항세 규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에서 상품이 들어올 때 우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물리죠?
일본 소니 제품을 들고 오거나 그러면 우리가 관세를 물리죠. 근데 그 당시 관세를 못 물게 하는 무관세. 그래서 우리의 관세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영토주권 침해, 사법주권 침해, 관세주권 침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강화도 조약은 본 조약 내용과 부록이나 통상장전을 보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오케이? 그래서 무슨 조약이라고 그래요? 평등조약인가요? 불평등조약이요? 완전히 불평등한 불평등 조약의 원인이 되는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런 내용들이 바로 불평등한 내용이다. 거기 23쪽에 보시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죠? 예, 강화도적 본전한 내용은 그래서 의도 또 수호조규 불호 통상장정 그런 내용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일본한테 문을 열어주게 되었다. 여러분 처음에 문 열어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이나 틀어막고 있었죠. 무슨 정책이라고? 세국정책으로. 근데 한번 뚫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디서 뚫렸어요? 일본 놈들한테 뚫렸어요. 한번 뚫어놓고 나니까 어때요? 그 열린 문으로 물밀듯이 우리나라의 서구와 물결이 서양 문물이 밀고 들어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민씨정부죠. 민씨정권 때 제일 중요한 1호가 뭐냐? 1870년대 민비가 권력을 잡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뭐예요? 개항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처음에 나올 게 전혀 없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70년대 대표적인 사건이 뭐다? 개항. 그 개항의 배경이 어떻고 개항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 내용 안에 조문각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무엇과 관련되고 이런 것들만 시험에 나오고 나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없어요. 중요한 사건이. 그리고 그 전에 아까 71년에 무슨 양해가 있었죠? 신미양해. 이건 민비 거예요. 승선 배웅군 거예요. 배웅군 때의 사건으로 기속되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민비가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뭐 하나밖에 없다? 개항 하나밖에. 개항만 깔끔하게 정리하면 끝이다 이거예요. 넘어갑니다. 알겠죠? 그리고 민씨정권 때 개항 이후 이제 누구랑 조약을 체결한다고요? 서양과의 조약이 체결돼요. 근데 이 서양과의 조약은 80년대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1880년대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1870년대에는 개항 하나밖에 없는데 강화도죠. 1880년대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개되기 시작해요. 복잡하고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첫째 뭐냐? 뚫린 문으로 일본이 먼저 개항을 하고 나니까 서양 여러 나라와의 조약이 체결되는데 지우겠어요? 서양과의 조약 가운데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누구라고요? 예, 미국이었다. 미국. 그래서 미국이 제일 먼저입니다. 몇 년이죠? 1882년이에요.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영국이죠. 1882년 영국. 미국 다음에 영국이에요. 영국 다음에 84년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다음에 프랑스예요. 86년. 프랑스 말고도 벨기에, 이탈리아 뭐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별로 무의미해요. 의미 있는 놈들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 관례에 의해서 우리랑 국교를 맺게 되었다 정도밖에 없어요. 특별히 의미 있는 놈들은 프랑스, 러시아, 영국까지 중요하지 않고 미국입니다. 자, 우선 보세요. 서양과의 조약 가운데 미국과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했어요. 우리는 애석하게도 미국을 우리의 구세주로 삼으려는 경향이 지금도 태반이야. 알았어요? 지금도 정치하는 놈들이며 지금도 일반 국민 가운데 미국이 있어야 돼. 미국이 우리 남한을 지켜주잖아. 미국이 없으면 우리는 망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런 생각이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언제부터요? 이때부터 생겼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야 지금 막 주변이 난리도 아닌데 그나마 제일 좋은 나라가 미국인가 봐 라고 생각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서양과의 최초. 알겠죠?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조약을 체결할 때 미국을 우리나라에 소개해준 놈들이 있었는데
미국을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말이야. 미국을 우리나라에 소개해준 놈들이 누구냐? 청의 알선이 있었어요. 잠깐. 왜 청이 알선해졌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똑같아. 한 개인하고 똑같아요. 요 새끼들 때문에, 일본 때문에 누가 물먹었죠?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래가지고 일본이 조선을 청과 단절시켜놨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가만 내버려도 뭐 누가 혼자 조선을 다 먹겠어요? 일본이 다 먹겠죠. 일본이 혼자 조선을 다 먹게 하지 못하려면 청나라 입장에서 누구를 끌어들여야 돼? 미국을 끌어들여야 됐어요. 그래서 미국을 조선한테 소개해 준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가 있었다? 알선이 있었어요. 이 알선한 사람이 누구냐? 청나라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황준세입니다. 엄마들이 학교 다닐 때는 황준헌 이렇게 배웠어요. 그 놈이 이놈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발음하기로 했거든. 중국 발음 모르는 대로. 그래서 황준헌이 누구라고요? 황준센. 알겠죠? 황준센이 무슨 책을 썼냐 하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써서 누구한테 줬느냐? 당시 제2차 수인사로 갔던 제2차 수인사로 일본에 건너갔던 누구예요? 김홍집한테 선물로 줬어요. 야 홍집아, 너네 나라 지금 난리 났어. 너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더라. 이 책 한번 가서 너네 임금하고 너네 나라 똘똘한 놈들한테 한번 익혀볼래? 내가 너네들을 구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다 써놨어 라고 조선을 구제할 수 있는 책략을 적은 책을 누가 써줬다고요? 황준세니까.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 조선 너네는 미국과 친하는 게 좋을걸? 이렇게 미국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야 조선 너네 지금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너네 큰일 났어. 여기에 러시아가 있는데 연해주에 베이징 조약 이후로 연해주까지 러시아가 왔다고 그랬죠. 이놈들이 세계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놈들이야. 근데 너네들 국경지방까지 하는데 너네들 얘들에 대비가 전혀 없더라. 이 러시아를 막으려면 이거예요. 러시아를 방어하려면 이게 바로 방아책이에요. 책략이란 방아책이에요. 러시아를 그 당시 아라사라고 그랬거든요. 아라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 이게 바로 방아책인데 첫째 누구랑 친해야 된다고? 친미국. 그 다음에 누구랑 결합해야 된다고? 결일본. 일본하고 결합해야 돼. 그리고 친미, 결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친미, 미국과 결합해야 되고 중국과 일본과 결합해야 되고 중국과 연합해야 되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하고 이미 결합했어 안 했어요?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결일본 했죠? 그죠? 그리고 청하고도 이미 우리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죠?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이것이 깜짝 놀라겠어요. 뭐야? 미국을 통해서 뭘 하자고? 뭘 하자고? 미국을 통해서 뭘 하자고? 러시아를 견제하자. 그죠? 그래요.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과 연합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결일, 친, 중.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야, 그 얘기. 그래서 일본과 손을 잡고 중국과 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연민론이죠. 연민론. 오케이? 이 얘기에서 그 말이에요. 누구랑 친하냐 결합하냐 그 말이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늘 중국과 친해왔었고 일본하고도 이미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죠.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미국이라는 존재가 남았어요. 그래서 연미론, 미국과 손을 잡아야 돼. 그래야 러시아를 방어할 수 있어 라는 황준센의 외교 전략이 김홍집에 의해서 소개가 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첫째, 맞아 그래. 미국과 수교를 하자라고 해서 수교했어요. 처음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황준센의 조선 책략 때문에 조선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미국과 수교하게 됐습니다. 알겠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 무슨 소리냐? 우리랑 알지도 못하는 러시아를 받겠다고? 우리랑 알지도 못하는 미국과 손을 잡는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격렬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위정 척사운동이죠. 그래서 예, 우리의 전통 질서인 성리학을 지키고 위정, 사악하고 나쁜 외세, 서양 세력을 배척하자. 이게 바로 뭐예요? 척사. 이 위정 척사 운동이 격렬히 전개되더라, 격화되더라. 아시겠죠? 뭐 때문에? 조선 침략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황춘센의 조선 침략 때문에 미국과 조약이 체결됩니다. 알겠어요? 미국과 조약. 그래서 미국과 조약하고 끝낼 테니까 잘 보세요. 이 미국과 조약은 물론 일본하고 똑같이 치외법권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알죠? 영사재판권. 이거 이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치외법권 혜택을 받습니다. 미국뿐이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딴 나라에 없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 서양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것은 황춘센의 조선 침략 때문이다라는 이 내용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조약에서는 최혜국권 말고도 뭐가 있냐면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있어요. 아주 나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일본한테 불평등한 내용을 줬잖아요. 최혜국권이라든지 관세특권이라든지, 그죠? 또 열애 측량권, 이렇게 다른 나라한테 어떤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혜택 가운데 베스트 혜택, 가장 좋은 혜택은 무조건 미국한테도 줘야 된다 이거야.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최혜국 대우라는 이 특혜가 규정되어 있는 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누구라고요? 미국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도 아메리칸 드림을 많이 꿈꿉니다.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세요 하면 되게 좋아하고 돈만 대주면 가죠 뭐 이러겠죠? 근데 실제로 내가 볼 때는 가서 별로 배울 게 없어요. 요즘은. 옛날에는 접시 닦아가면서 우리가 미국에서 배울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미국하고 우리하고 견주어 봤을 때 우리가 미국한테 별로 배울 게 없어요.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1위인 기업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조선이 1위였는데 지금 꼬라박았죠. 조선 완전히 다 망했죠. 그래서 이렇게 망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1위인 게 한 8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기술상으로나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1위가 한 8개 되고, 중국이 한 우리랑 비슷하게 8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하고 동률이에요. 세계 3위예요. 그 다음에 2위가 일본이에요. 그리고 1위가 미국인데 한 미국이 1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따블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뭐 아직도 배울 게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잘 안 가르쳐주죠.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 정도로 지금 우리가 기술 수준이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미국을 갈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미국이라는 좋은 나라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유는 미국과 처음 조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미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은 미국을 쓸 때 같은 한자권이지만 뭐라고 써요? 이렇게 쓰잖아요. 쌀 미자. 미국 이렇게 씁니다. 그죠?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는 그나마 이걸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미국 이렇게. 이게 무슨 미자예요? 꼬리 미자. 동물 꼬리 미자. 그래서 완전히 개치고 넘어. 개치고. 알겠죠? 근데 아시아,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쓰지 않아요. 미국을 뷰티풀한 나라더라고 아름다운 미자를 써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알겠어요? 한자로 미국이라고 똑같이 쓰는데 딴 나라들은 이렇게 안 써요. 근데 우리나라만 뷰티풀한 나라더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일방적으로 짝사랑. 근데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야, 너네가 우리를 이렇게 이뻐해줘? 알았어. 우리도 한국 이뻐해줄게 하면서 우리를 아름다운 나라로 취급해 주는지 아십니까? 있는지도 몰라요. 아주 그야말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혼자 짝사랑하고 있어요. 그죠? 그 짝사랑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이런 조항 때문에. 거중 조정.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국에서 뭔 일 남아 있잖아. 우리 미국이 너네 편 들어줄게. 중간에서 조정해줄게 라고 했어요. 드디어 1905년부터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1910년 한일 합방으로 나라가 100개 생겼습니다. 그때 미국이 우리를 편들어줬나요? 고조임금이 헐버트를 시켜서 미국 대통령한테 하소연해서 제발 좀 우리나라 좀 독립시켜줘, 지켜줘라고 했는데, 야 이 새끼들아, 너네하고 우리하고 처음에 조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기면 중간에서 너네들이 우리 편을 들어주겠다고 늘 좋은 나라라고 약속했는데 안 들어줄 거니 했는데 외면당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미국의 이익인 필리핀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선의 이익을 일본한테 넘겨주겠다라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해서 오히려 우리를 팔아먹었어요. 일본한테.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대가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묵인한다고 했어요. 좋은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완전히 뒤통수 맞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그것은 계속 우리를 북한 선악기로부터 공산화로부터 구해준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우리가 이뻐서 구해준 게 아니에요. 미국은 태평양 전략, 전 세계에서 미국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시아 가운데 태평양 가운데 한반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거지, 우리가 이뻐서 해준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중 조정은 뭐냐? 제3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우리를 편들어 주겠다라는 막연한 조항입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외교 관례상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철석같이 이거 믿고 미국은 뷰티풀한 나라라고 혼자 착산했었어요, 그동안. 알겠죠? 그래서 미국과 조약이 서양과의 조약 가운데 처음으로 체결됐어요. 오리 새끼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본 놈이 엄만 줄 알고 줄줄줄 따라다닌다고 그러죠? 꼭 그런 셈이에요. 서양을 처음 맞이했는데 처음 본 놈이 누구예요?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그냥 제일 좋은 나라면서 계속 선교사들 보내줘, 빵 보내줘, 그냥 학교 세워줘, 의료진 보내줘 하니까 이런 그들에 대한 선입견. 우리가 제국주의를 제대로 배우면 제국주의 뒤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군대가 옵니다. 시장이 옵니다. 그래서 상대를 쪽쪽쪽 다 빨아먹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본질인데 그걸 모르고 그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면만 보고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있는지 몰라요. 반미주의자냐고요? 반미주의자 맞습니다. 알죠? 반미주의자죠.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가. 딴 나라 안 가는데 거기 가면 발까지 다 벗으라고 그래. 입국 심사대에서. 그래서 더러워서 안 가. 추잡스럽게 안 간다고. 알겠죠? 이렇게 미국을 정리했고, 나머지 그 영국은 시해복권을 인정하냐 마냐로 좀 지연됐어요. 알겠어요? 원래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들어온 나라는 로드 아머스토어, 그래서 영국입니다. 그 다음 프랑스가 세시람대를 보내가지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문을 만들었고, 그리고 수많은 상선들이 와가지고 수교하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정작 딱 이렇게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누구라고? 미국. 그 다음 누구? 영국. 그 다음 누구? 러시아는 갑신전변 때 일본하고 청나라가 싸우는 틈을 타서 살짝 들어왔어요. 민비를 싹 꼬셨어요. 그 당시 러시아 공사 가운데 베베르라는 아주 미남 잘생긴 흠칠한 외교관이 있었거든요. 그 외교관 베베르한테 민비가 헐딱 반했습니다. 무조건 도장 찍었어요. 그냥 안 보고 이게 바로 뭐예요?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프랑스는 억울하죠. 병인 양요를 겪으면서 그 우리랑 치열하게 싸웠는데 가장 늦게 체결한 이유는 선교사들의 활동을 인정해주라, 포교 자유를 인정해주라, 이런 문제 때문에.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결론을 내자면 미국 이외에 서양 여러 나라 맺은 조약도 모조리 전부 다 무슨 조약이다? 불평등 조약이다. 시해복권이 인정돼 있는,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불리하게 맺어진. 알겠죠? 그러니까 일본만 나쁜 놈들이니까 불평등 조약이고 나머지 서양과 조약은 평등 조약일 것이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당시 모두를 전부 다 제국주의 침략 의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접근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서양이든 일본이든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는 점. 그래서 대형부는 넘었죠? 오늘? 자, 이런 속도로 이보다 조금 더 이제 템포를 빠르게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